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책, 두 번째 시간으로 85페이지 2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문재인 정부 5년의 부동산 시장. 문재인 정부 5년, 오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두세 배까지 오를 줄은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 2010년에서 2012년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탄 부동산 시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에 올라탔다.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번 불이 붙은 투자 심리는 문재인 정부의 30개 가까이 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틈새를 찾아 풍선 효과를 타고 강남에서 마용성, 마포 용산 성수, 그리고 마용성에서 강북, 그리고 서울에서 수도권, 그리고 지방으로 들불처럼 타올랐다. 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규제들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5년 부동산 정책 한눈에 보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6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대책을 발표할수록 집값 상승세는 서울에서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됐고 아파트에서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로 풍선 효과는 번져나갔다. 마치 노무현 정부의 데자뷰를 보는 듯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에 부동산만 아니면 꿀릴 것이 없다는 말을 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아는 문재인 정부 역시 독하게 부동산 규제의 채찍을 휘둘렀지만 결과는 패배했다. 다음 그림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70 대책, 2021년 24 대책 등 굵직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오히려 더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세 반영으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이 정도이니 시장 수요자들이 몸으로 느낀 집값 상승에 대한 실제 체감은 훨씬 더 컸다. 어떤 대책들이 나왔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6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굵직한 대책을 꼽아보자면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과 9.21 대책, 2019년 5.7 대책과 12.16 대책, 2020년 70 대책, 2021년 24 대책이다. 2012년에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있던 부동산 시장은 2016년 이후 본격 상승세로 돌아섰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1.3 대책을 통해 규제 강화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했다. 이후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본격 상승세로 돌아섰다.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전매 제한,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이 발표됐지만 집값이 더 오르자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지정 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활, 청약 요건 강화 등 강한 규제를 대거 포함한 8.2 대책이 발표됐다. 규제 지역 부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굵직한 한방이었지만 한 달 정도 숨고르기가 지난 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어설픈 강남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똘똘한 한 채와 풍선 효과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강남은 더 오르고 마영성도 오르면서 서울 상승세가 본격화됐다. 2018년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스터 플랜, 여의도 용산 개발 프로젝트 발언으로 시장이 자극을 받으면서 동대문, 관악, 은평, 노원 등으로 집값 상승에 불이 붙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대출 봉쇄를 담은 9.13 대책과 함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을 담은 9.21 대책도 발표했다. 드디어 공급 확대로 눈을 돌린 것이다. 12.9 대책을 통해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의 3기 신도시가 확장됐다. 2019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했고 5.7 대책을 통해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했다. 그런데도 집값의 상승폭이 가팔라지자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12.16 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 정부의 바람과 달리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사자로 돌아서면서 집값 상승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더 확대됐다. 수도권 대부분의 규제 지역이 지정됐고 강남, 용산 일부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모두 강화한 70 대책과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임대인을 압박하고 공공재개발 등 공급 확대 관련 대책도 연이어 발표했지만 인천 등 수도권 외곽과 대전, 울산, 원주, 청주 등 지방 중소도시 집값은 풍선 효과로 서울보다 더 많이 올라버렸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도 3080 플러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3080 플러스라고 합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등으로 서울 30만 호, 전국 대도시 8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사 대책과 광명 시흥 등 추가 신도시 계획도 발표했다. 2021년 11월 이후 집값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5년 만에 두세 배 상승의 후유증을 남긴 집값 폭등의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92쪽 취득세 중과 2020년 70 대책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됐다. 취득세는 양도세 필요 경비에 인정되어 팔 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취득할 때 당장 내야 하는 돈인 만큼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새롭게 취득하는 1주택의 취득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에서 3%가 적용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의 경우에는 12%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이 10억 원인데 중과 대상이 되면 무려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더 늘어난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가 같은 세대 구성원에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는 중과세율 12%가 적용이 된다. 같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만 30세 미만 자녀는 동일 세대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 유무가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표에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 대상이 된다. 이 중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9천만 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 한 채를 구입한다면 3주택 12%가 적용되지 않고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단서 조항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의 주택은 1억 원 이하여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 대상이 된다. 부연 설명을 더 하자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 중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 기준으로 주택이라면 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구입한
오피스텔이 한 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2021년에 오피스텔 한 채를 구입하고 지금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참고로 취득세율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지 양도세 주택수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주의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 분리를 해도 1세대로 간주된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고 해도 미성년자가 아니고 경제 활동을 해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분가시 별도 세대로 인정해준다. 또한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부모와 배우자, 부모 포함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동거를 해 같은 세대가 됐다면 각각 별도 세대로 간주된다. 부부가 공동 명의라면 한 개 주택으로 인정되지만 동일 세대가 아닌 관계로 지분을 소유한다면 각각 1주택 소유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공동 명의 주택을 보유한 부부, 남편은 2분의 1, 아내 2분의 1, 추가로 보유한 부부가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공동 명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2주택 기준이 적용되지만 남편 2분의 1, 시동생 2분의 1 지분의 주택이라면 남편, 시동생 각각 1주택으로 인정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1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 2020년에는 66만 7천 명이 1조 8천억 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2021년에는 94만 7천 명이 5조 7천억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냈다. 예를 들어 시가 25억에서 30억 정도 고가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다면 2020년 2,700만 원 정도였던 종합부동산세가 2021년 7,30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정부는 전 국민의 2%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만큼 다수의 국민은 피해가 없고 대상자라고 해도 88% 정도가 2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인 만큼 1주택자의 세 부담 역시 크지 않다고 하지만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개념으로 고가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자산 불평등 해소에 사용되는 의미가 있는 세금이다. 또한 해외 선진국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보유세 인상에 대해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단기간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면 거래세인 취득세나 양도세는 완화해주는 것이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기에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는 건물 외 토지와 고가 주택에 대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인별, 사람 인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6억 원을 공제하고 법령이 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 다음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합부동산세율, 세부담 상한을 모두 올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높였다. 공시가격은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시세 상승폭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다.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원래 80%였지만 매년 5%씩 올려 2022년에는 100%가 됐다. 공시가격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된 것이다. 세율도 더 많이 올라 2020년 0.5에서 2.7%였던 세율이
세율도 더 많이 올라 2020년 0.5에서 2.7%이던 세율이 2021년에는 0.6에서 3.0%로 올랐고 중과 대상, 그러니까 3주택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게 중과 대상입니다. 1.2에서 6%까지 올랐다. 여기에다 전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150%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세액 부담 상한도 중과 대상이 되면 300%까지 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는 폭탄이 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당연히 부담이 커졌고 1주택 보유자도 정도의 차이지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고령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80% 공제를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가 느끼는 세 부담은 크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별과세. 노무현 정부 때에는 합산과세였다가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인별과세가 됐다. 남편 한 채, 아내 한 채일 경우 합산과세로 하면 합산해 2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인별과세로 하면 각 한 채로 계산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5억 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고 해보자.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합산 과세를 하면 공시가격 10억 원이 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인별 과세를 하면 각각 5억 원이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6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 부부 또는 가족 간의 명의를 나누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에는 유리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1세대 1주택 11억 원 공제는 배우자까지 모두 합산해 1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남편 한 채, 아내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인별과세가 되어 각각 6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 1세대 1주택 11억 원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 금액이 6억 원이 아닌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적지만 그래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연령별 10에서 30%, 보유 기간에 따라 20에서 5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빼는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 있다. 주택 임대사업 관련해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었지만 규제를 강화하면서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합산 배제를 해주고 있다. 건설 임대주택 요건은 전용 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연도에 과세 기준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그리고 5년 이상 계속 임대 보증금 연 증가율 5% 초과가 안 됨. 단기 매입 임대주택 요건,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 기준일 공시가격 6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보증금 연 증가율 5% 초과 안 됨. 장기 매입 임대주택 요건,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 기준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에는 3억 원
이하, 8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 보증금 연 증가율 5% 초과 안 됨. 임대사업용 주택 외에 기숙사,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노인복지주택,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사용하는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등도 합산 배제 대상이 된다.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다 비과세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 여기에다 2017년 파리 대책으로 인해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의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도 추가됐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 거주는 필요 없고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하면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채워야 한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2021년 이후 주택을 처분한 뒤 1주택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보유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보유 기간이 기산된다. 이 책은 2022년에 쓰여 있기 때문에 조금 변경된 사항도 있습니다.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2.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단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취득 기간에 따라 2년 또는 1년이 적용됨. 3.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일시적 2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3년의 허용 기간이 적용되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2년으로 허용 기간이 강화됐다. 또한 2019년 16 대책에 따라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 의무 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된다. 이렇듯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12월 17일 이후 취득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의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거나 매매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 지급을 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면 신규 주택 취득 당시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종전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이 있는 사람이 2022년 3월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자 허용 기간은 1년이 아닌 3년이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2017년 파리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생겼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을 양도해 중과 대상이 되면 일반 세율 6에서 45%에 20%
가산되어 26에서 65%가, 3주택 이상이면 30%가 중과되어 36에서 75%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일 때 최고 82.5%의 징벌적 세율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는 만큼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 주택수 포함 여부 확인법.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도 포함되고 8대 중과 대상도 된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다음 페이지 표에서 보듯이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주택과 지방 및 경기, 읍, 면, 광역시, 군 지역 공시 가격 3억 원 초과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지만 보유 중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팔 때에 중과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반면 지방 및 경기, 읍, 면, 광역시 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보유 중인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해남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이 2채가 있고 서울에 1채가 있다고 해보자. 서울 주택을 팔 때 해남 주택은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일반세율 6에서 45%가 적용된다. 그런데 해남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을 넘으면 중과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서울 주택을 팔 때 3주택 중과세율 36에서 75%가 적용된다. 내가 보유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함께 서울, 경기, 광역시 소재인지 읍면, 군 지역이거나 지방에 있는데 3억 원을 초과하는지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된다. 입주권, 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 입주권 역시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팔 때는 중과가 되지 않는다.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된다. 단 2021년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주택의 분양권이 대상이다. 임대사업용 주택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다. 그런데 임대사업용 주택이라고 무조건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것은 아니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기준 시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전용 면적 수도권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단 2018년 9.13 대책 발표 이후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2018년 9.13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중과 대상에서 빠질 수는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다. 임대사업용 주택이 주택수에서 완전히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의무 보유 기간을 다 채우고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는 것이지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또 다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팔 때 중과 주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용 주택이 한 채 있고 조정 대상 지역에 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한 채를 팔면 3주택 중과 대상이 된다. 그 외에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경매, 문화재 주택, 장기 사용용 주택, 미분양 주택, 상속 주택, 5년 경과하면 해당 안 됨 등도 중과 예외가 된다. 또한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면 역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1.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 2주택이 된 경우 2.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3.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4.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 5. 일시적 2주택. 110페이지 대출 규제 DSR.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면서 LTV 담보대출 인정 비율,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을 통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아 DSR을 단계별로 시행했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2021년 10월 2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2021년까지는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DSR 1단계가 적용됐지만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DSR 40%가 적용되는 2단계가 시행됐고 2021년 7월부터는 3단계로 총 대출액 1억 원으로 더 강화가 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 신용대출 5천만 원인 사람이 규제지역 6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해보자. 2021년까지는 LTV 40%인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1억 5천만 원만 가능해져 9천만 원이 줄어들게 된다. DSR과 DTI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다.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 비율로 대출 금액을 정하는 것은 비슷하다. 그런데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DSR은 모든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의 원리금을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즉 DTI는 기타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고 DSR은 기타 대출의 이자의 원금까지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모든 대출이라고 했지만 DSR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도 있다. 전세 대출과 집단 담보 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에 청약 당첨이 되어 2022년에 입주하면서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2022년 이후 입주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의 잔금 대출은 DSR 대상이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LTV 60%는 기존 신용대출을 갚는 상황에서 신규로 받을 때 DSR이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대상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이미 보금자리론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이 반영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대출 정책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대출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임대차 3법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최단 존속 기간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생겼다.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만 있던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도입되면서 2년 거주 이후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소급 적용까지 허용되면서 이미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도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 나가기로 합의해놓고 갑자기 연장해달라면 어떻게 하냐. 전세금 이미 올려받았는데 이제 와서 5% 초과된 부분 반환해달라고 등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늘어났다. 임대인이 거주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워 거부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임대차 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계약갱신 청구권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준비 기간 때문에 1년 늦어진 2021년 6월에 시행됐다.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지방시에서 전세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이 신고 대상이다. 많은 분쟁이 생기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하겠다. 최초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의거해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갱신될 때 임대료 인상은 임대차 보호법 제7조에 의거해 5% 이내로 해야 하고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한다. 임대인의 부당한 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이 거주하겠다면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해놓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액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1항 제8조의 사유. 임대인이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로 인한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정도 되면 해석을 못해서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3개월분은 150만 원이 된다. 집주인이 월세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면 월차임 차액이 50만 원이 되고 이 50만 원의 2년분인 1,200만 원과 3개월분인 150만 원 중 큰 금액인 1,200만 원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물론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나 서로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손해배상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인 만큼 실효성은 높지 않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 사유.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여기서 2기는 월세 2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월세 2번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됐다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인데 1월에 100만 원 미납, 2월에 100만 원 납입, 3월에 다시 100만 원 미납이라면 총 200만 원, 2기의 차임 연체에 해당된다. 그래서 임차인은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전대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전세금 5억 원을 낸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 월세 100만 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전셋집에 살게 해줬다면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다.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좀 애매할 수는 있다. 바닥이나 벽지, 흠집 정도로는 거절할 수가 없고 벽면에 금이 가는 정도의 파손을 해야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6. 임차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철거 등 사유로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럴 때 임대차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고 이후 재건축이 진행된 경우나 도정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철거가 되면 계약 거절이 가능하다.
집이 부서지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계속 살겠다고 우기는 세입자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8. 임대인의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많은 논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조항인데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자녀나 부모가 거주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하겠다고 거절한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해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 대부분은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핀셋 규제. 핀셋 규제는 과열지역을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다음 대출 규제와 함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의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해 구매 능력을 약화하게 만드는 동시에 주택 청약과 관련해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까지 적용시키는 규제 정책이다. 2017년 파리 대책으로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면서 시작된 핀셋 규제는 2021년까지 규제 지역을 늘려나갔다. 세금과 대출 규제는 앞에서 살펴본 만큼 청약 전매 제한 등의 내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최대 5년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최대 3년이 적용된다. 또한 청약 재당첨 제한이 투기과열 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당첨 10년,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당첨 7년으로 강화됐으며 공급 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10년 동안 청약이 금지된다.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됐다. 자금 조달 계획에 의심이 가면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의미이며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라면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하기에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이런 핀셋 규제로도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자 용산과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허가를 해주지 않는 강도 높은 규제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강남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27 대책을 통해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수요 억제 정책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해 추진했다. 특히 주택 과열 문제가 심각한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 물량을 집중했다. 2020년 9구 대책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을 통해 총 123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 84만 5천 호의 44%인 37만 호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100만 호 건설 등 대규모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 역대 정부에서도. 하지만 입주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고 계획 물량을 다 채우지도 못했으므로 문재인 정부의 123만 호 공급 계획도 낭만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핵심은 3기 신도시다. 3기 신도시는 4곳,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그리고 2곳,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그리고 한 곳은 광명, 시흥, 이렇게 총 7개 지구의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25만 호가 되는 엄청난 신도시에 새 아파트가 공급될 계획이다. 과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사례에서 보듯이 신도시가 실패한 적이 없었고 사전청약 등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 7곳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불안했는지 2020년 8.4 대책에서 서울 태릉 CC와 용산 캠프킴 부지를 포함한 13만 2천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 3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으로 24,000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 호,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로 5천만 호를 공급해서 총 13만 2천 호를 공급한다. 또한 2021년 830 대책에서 수도권 내 추가 신도시 12만 호와 대전, 세종 2만 호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이 외에도 2020년 11.19 대책을 통해 공공임대와 공공전세, 신축 매입 약정 등 11만 4,100호의 단기 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계획보다 실제 입주 물량까지 나오도록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 아마 2025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 증가와 함께 금리 인상으로 껑충 오른 기준금리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시장이 침체하면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급 계획 물량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21년 8월 30일에 추가 발표된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등 신도시 12만 호는 입지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입주 시기도 불확실해 차라리 발표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공공재개발과 3080 플러스 강력한 수요 억제 규제 정책을 쏟아부었는데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문재인 정부는 공급 확대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과 함께 공공재개발과 3080 플러스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주택 공급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촉진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주고 임대주택 기부 체납 비율도 50%에서 20에서 50%로 완화해준다. 또한 관리처분 당시 산정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해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며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관련 심의 절차도 간소화해준다. 사업성 부족 및 조합과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민간 재개발 사업에 비해 용적률, 분양가 상한제 인센티브에다 공공이 갈등을 중재하고 사업 관리를 함으로써 빠르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에 대한 신뢰 저하와 주민들의 반발로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하면 새 정부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2021년 1월 15일에 발표된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는 재개발 사업 지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종로구 신문로, 동대문구 신설 1, 영등포구 양평 13 및 양평 14, 관악구 봉천 13, 강북구 강북 5, 동대문구 용두 1-6, 동작구 흑석 2 등 8곳 5,000호 규모다. 2021년 3월 29일에 발표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는 상계 3, 천호 A1-1, 본동, 금호 23, 숭인동 1169, 신월동 7동-2, 홍은 1, 충정로 1, 연희동 721-6, 거여 새마을, 전농 9, 중화 122, 성북 1, 장위 8, 장위 9, 신길 1 등 16곳 2만 호 규모다. 2021년 4월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후보지는 망우 1, 중곡 A, 신길 13, 강변, 강서 등 4곳이다. 이 정도 물량은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되지 않지만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구역에 공공이 개입해서 빠른 추진을 하는 공공재개발이 하나둘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새 아파트 공급과 더불어 낙후된 도심 지역 재생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에 대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민간 조합원들이 갖는 불신의 뿌리가 깊고 임대 아파트 등 공공기여에 대한 우려로 기대처럼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080 플러스 2021년 이사대책에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도시재생,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 83만 호, 서울 32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1호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사업은 매년 100곳, 10조 원씩 5년간 50곳, 50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저층 주거지, 구도심, 전통 산업단지, 재래시장, 쇠퇴한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역사적 문화 가치 보존을 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처럼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새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아쉽게도 당초 기대와 달리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정부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은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역세권, 중공업, 저층 주거 등 가용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복합 사업이다. 용도 지역을 상향해 용도 변경을 하고 용적률 법적 상한 기준을 늘리면서 주거지와 상업지 상업 비율을 줄여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에 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주민이 희망할 경우 동의를 받아서 LH 그리고 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해 정비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다.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하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13년 정도 걸렸지만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통해 5년으로 단축시켜 속전속결 정비 사업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리해보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을 만들고 관리 처분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존 민간 재개발 사업과 달리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조합과 함께 또는 공공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권은 조합원이 갖는 반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조합원 동의를 얻어 토지 소유권을 공공이 수용받아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듯이 직접 시행하고 책임도 지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사대책 1년을 맞아 2022년 1월의 계획 대비 60%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발굴이 33만 호이며 나머지 17만 호 후보지 중 지구 지정이 된 곳은 1만 호밖에 되지 않았다. 지구 지정이 된 후 입주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10년 후이고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재개발과 3080 플러스를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보장은 없기에 실제 입주까지 사업이 잘 진행될 확률은 매우 낮다. 여기까지 2장까지 읽었습니다. 내일은 3장,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다를 주제로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책 읽어주는 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